이건 뭐냐면은 그 채권 시장의 붕괴의 위험 신호를 감지한 부분은 뭐 여러분 다 아는 사태긴 하죠. 예,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하고 그다음에 흥국생명 사태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채권 시장의 붕괴 신호 위험이 신호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또 영상도 다 올려드렸었죠. 이전 영상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죠. 뭐 금융보험법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금융증권업도 살펴봤고 금융은행업도 살펴봤습니다. 금융 쪽이죠. 다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증권 다 금융 산업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 뭐 KB금융, 증권회사들, 보험회사들, 한국화재 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이미 재무적인 부분도 다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하냐면은 그 인과관계라든지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이 채권 시장의 붕괴 신호가 왜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금융권이잖아요. 예, 금융권의 그 자본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권에 이제 세 개, 은행, 증권, 보험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용으로 거래가 됩니다. 신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 금융권 시장. 왜 그러냐면 신용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그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은행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부채가 90% 이상이에요. 다 타인 자본이야. 타인 자본이 90%예요. 자기 자본이 10%밖에 안 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인 자본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자기 자본이 10%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신용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그쵸 부채로 굴러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은행이 안전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그 IMF를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은행도 망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은행도 망하죠. 왜냐면 부채가 기본적으로 90% 깔고 가기 때문에 뭐 BIS 비율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나마 자기 자본이 뭐 한 18% 정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BIS 기준인 거고요. 네, 실질적인 재무 제 대차자조표 관점을 보게 된다면 부채가 9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0%가 부채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이쪽은 그냥 줄도산이야, 줄도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은행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은행이 그 은행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한국은행이라는 게 있죠. 한국은행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또 부실은행은 또 무너지긴 하죠. 은행에서. 이 한국은행이 모든 은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금방 무너지게 되면 뭐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요 4대 은행이나 좀 도와줄까 말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전에 주요 4대 은행도 약간 이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부채가 90%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서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용이 어떤 관점에서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면요. 두 가지 사태가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는 우선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2,5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죠. 지급 보증까지 다 좋았어요. 2,050원에다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이제 김진태 도지사로 바뀐 후에 9월 28일 날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갑자기 이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어. 회생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금 시장에서는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하지? 분명히 지급 보증을 강원도에서 한다고 해놓고서 왜 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는 이거 지자체에서 이거 자금 지급 보증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그래도 이 우리가 강원 중도 개발공사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준 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채권을 사준 이유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회생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돈? 내 채권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말을 바꿨어요. 한 5일 후에 다시 말이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죠. 지자체를. 예, 지자체도 이제 지자체 강원도의 지급 보증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신뢰가 무너졌죠. 신뢰가. 여기서 이제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권은 권리잖아요. 돈 빌려준 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신용인데 신용, 예, 신용으로 거래되는 건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발생했던 것이 흥국생명이 5억 달러 외야 신종 자본증권 조기 상환을 포기했죠. 보통은 이제 신종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다 설명해 드린 거라서 콜옵션을 포기한 거죠. 예, 콜옵션 포기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도 또 신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이제 이 금융 시장이 약간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PF 대출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5.7%에서 지금 10%대로 올라가도 살 수 없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본 원리가 부채가 많은 곳이에요. 이 돈이 굴러가는 곳이. 은행도 90%가 부채고 증권회사도 보험회사 다 90%가 부채죠. 근데 또 시장 경제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요게 있는 두 개 그 산업 섹터를 보시게 되면 건설이 있고 항공이 있어요. 근데 건설도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건설업체들 살펴봤지만 보통 어떡하죠? 거의 건설업체도 한 60%대 되지 않나요? 예. 물론 60%대 넘는 곳도 있고 약간 60%를 약간 밑도는 곳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건설업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부채가 60%대 이상이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약간 플랜트 사업이죠. 예. 그런 거 하는 업체들도 거의 부채가 6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항공도 부채가 60% 이상이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대한항공을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제가 대한항공도 봤는데, 대한항공도 부채가 60% 이상이에요. 대한항공도 의외로 부채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있겠는데, 부채도 꽤 되긴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살짝. 네, 대한항공 나와라. 네, 대한항공 예전에 한번 분석했었죠. 네, 여기 파란색이 부채거든요. 부채가 75%예요. 대한항공이. 자본이 28%고. 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여기 건설, 항공 요쪽이 부채가 60% 이상에 해당돼요.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타인 자본을 이용한 거잖아요. 예.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자기 자본이 높으면 괜찮긴 한데 타인 자본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또 돈을 빌려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 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계 외화 채권, 외국인의 채권 만기 도래가 올해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1.8%나 더 증가했습니다. 한국계 외화 채권, 그러니까 국내 채권은 그나마 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는 좀 믿을 수 있잖아. 믿는다기보다 그래도 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뭐 좀 봐주고 하시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외화 채권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약간 객관적인 신용도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외국 한국계 외화 채권이 작년보다도 249억 2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35조 원대인데, 아니 35조 원에 대해서 그렇죠. 국외는 얄짤없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외국인 채권 만기는 매번 도래가 돼요. 일정하게 뭐 3개월 단위라든지 뭐 1개월 단위로 매번 도래가 되긴 하는데 내년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내년에 현재 올해보다는 21.8%나 증가한 외화 채권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뭐 어제도 함께 봤지만 저거죠. 외화 보유고죠. 외화 보유가 어제 우리 같이 봤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 외화 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뭐 4천억 달러인가요? 네, 4,630억 달러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 추세 그래프로도 보시다시피 계속 외환 보유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과연 이거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고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한국은행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의 돈은 누구 돈이죠? 한국은행의 돈은 국민들의 돈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돈인 거지. 이게 무슨 그냥 한국은행이 원래 돈을 쌓아놓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다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한국은행 돈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한국은행의 돈도 이제 바닥이 날 수 있기는 하겠죠. 아까 그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한국은행도 이제 지원을 이제 은행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건데 어차피 은행이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은행에서 좀 자금도 풀고 이런 뭐 50조인가요? 그거 풀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도 돈이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 경제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무역 수지가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죠? 무역 수지 적자가 이거 보시다시피 네, 354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47조 원인데 지금 이 규모는 예전에 이거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네, IMF 때보다도 훨씬 적자폭이 엄청 깊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자폭이 이만큼이나 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무역 적자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다가 지금 외환 보유액도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외환 보유액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쭉쭉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무역 수익도 지금 보시다시피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갖고 사상 최대 적자로서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적자폭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 한국은행의 돈은 항상 뭐 거기서 샘씀쓰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줄어들긴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50조 원 풀어가지고 김진태발 내군대 사건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채권 시장의 붕괴의 위험 신호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내년에 한국계 외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시작되는 게 3월 달부터 6월 달. 요때가 가장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요때부터가 만기 도래되는 부분, 채권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시작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시장 경제 건설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등등 이제 약간 뭐랄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가 60% 이상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좀 회사가 휘청거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 연쇄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요런 이제
PPT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동안 좀 말로만 좀 떠들어댔는데, 왜, 여기서 좀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금융권 시장을 왜 신용으로서 운영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금융권이 왜 신용이냐? 왜 그러냐? 부채가 90%가 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부채가 90%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신용으로서 밖에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도 건설, 항공 이런 부분은 60% 원전, 특히 원전, 엔지니어링 이쪽 부분은 부채가 60%다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신용으로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신용이란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네,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에서 돈을 달라고 하겠죠. 돈을 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채권에 대한 그동안 이자만 줬잖아요. 채권에 대한 이자만 줬다가 이제는 채권에 대한 원금을 줘야 되잖아. 이자는 그래도 뭐 이제 원금의 뭐 한 10% 정도, 최대 10% 정도를 이제 이자로만 줬는데 이제는 이제 원금을 달라고 한다면 원금을 달라면 100%다 상환을 해줘야 되나? 그러면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뭐 한 10%만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원금을 달라고 한다면 100%잖아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뭐예요? 이제 돈을 나중에 내년에 주려고 한다면 갑자기 뭐랄까? 1조씩 주었던 이자를 10조를 달라는 거야. 10조가 만약에 없으면은 10조를 못 줄 수 있는 거다. 원금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봐보세요. 만약에 이 원금을 주려고 한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충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부채만 90% 이상이니까 원금을 주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럼 원금을 받아서 주려고 한다면, 뭐 건설회사라든지 항공회사에서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익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설회사하고 항공회사에서 이익을,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남기기도 쉽진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설과 항공의 부채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뭐 대한항공은 70% 정도 됐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70%의 그 부채에 대한 원금까지 다 주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건 괜찮을 거야. 이자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언발에 오줌 넣기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원금을 달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9배잖아, 9배. 그러니까 이자가 10%라면 원금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9배를 달라는 거예요, 9배. 9배를 당장 이제 만기되는 이때 달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 돈을 줄 수 있냐 이거죠. 원금을 줄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이거지. 뭐 그냥 채권 이자만 준다면 괜찮을 거야. 괜찮은데 원금을 달라고 뭐 한다면 더 이상 뭐 우리는 그 포기하겠다. 만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이거 단지 요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이 왜 은행 금융권이 위험한가? 부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부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눈으로 이게 말로만 제가 하니까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보여드릴게요. KB 금융 볼까요? KB 금융에 이거 대차대주표 상에 있는 거예요. 대차대주표. 뭐 BRS 자본율 얘기하는 거 말고. 이거 93%잖아요. 이거 KB 금융이잖아요. KB고요. 93%. 그리고 또 키움증권 볼까요? 키움증권도 보시게 되면 부채율이 91%잖아요. 키움증권 부채율 91%. 연결 기준이죠. 그리고 흥국생명보험인가요? 흥국화재? 여기도 95%죠. 뭐 BIS 그런 거 말고 딱 대차대표에 있는 걸로 봅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건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만기잖아요, 만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하기 싫다라고 한국계 외화 채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니까.
연장이 되면 이자만 주면 돼. 근데 연장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니까 원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9배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나라를 믿을 수 있다면은 굳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냥 믿고서 그냥 이제 계속 빌려주겠죠. 그러면서 10%씩의 이자만 가져가겠죠. 그런데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우리나라 믿지 못하겠다. 당신들의 금융권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원금 내놔라 하면 9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충격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셨다시피 부채 비율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줘야 되는 건데 자본에서 줘야 되는 건데 부채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돌려막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네, 부채 부분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이제 채권 시장의 붕괴 위험 신호로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